유강민의 잡지사 4월호 22번째 페이지. 반도체의 아버지이자 해병대 출신 강대원 박사님과 이분의 공통점, 바로 귀신을 사정없이 때려잡는다는 것이죠. 남양 특집 때마다 털이 쭈뼛서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안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괴심 파괴자, 숭실사회부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때일은 남양 특집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극장에서 공포 영화 한 편이 흥행 중입니다. 살목지 라는 영화인데, 사실 요즘 약간 좀 목살지 때문에 좀 약간 돼지 목살 자꾸 땡기더라고요. 약간 좀 저는 고민인데. 네. 뭐 고민이시라고요? 보기 좋으세요. 보기 네,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살목지가 실제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저수지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으스스한 일을 모티프로 삼아서 이번에 영화까지 만들어진 건데요. 과연 올해 잡지사 남양 특집은 정말 코딱지만큼이라도 무서운 구석이 있을지, 곽지식 작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기 야심한 시각에 살목지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여기가 살리단길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야, 저희 그런 게 그렇게 그럴 만한 곳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자, 근데 이 살목지 괴담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된 게 2022년 MBC 심야 괴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 그 녹화 현장에 곽지식 작가가 계셨잖아요. 물론이죠. 그럼 이 이야기 엄청 익숙하시겠네요. 네, 2021년 12월 날 녹화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게스트로 김윤아 선생님이 자우림의 보컬리스트 김윤아 선생님께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분장을 일부러 컨셉에 맞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컨셉을 옷이라든가 몰입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옷이라든가 뭐 화장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거를 약간 마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부러 그런 무서운 이야기에 맞게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스트 분이 잘 안 계신데 정말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편은 오셨고.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용이 사실은 이때가 41회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40회 이상 했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비슷한 게 반복될 때도 좀 많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편은 상당히 좀 참신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이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면 그 이야기에 대해 약간 좀 해설을 하고 이런 비슷한 주제는 우리나라의 뭐 삼국시대의 어떤 사건에서 비슷한 게 있고 조선시대에도 그 비슷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괴심 파괴라는 걸 좀 해야죠. 김세계 하는 역할. 사실은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현상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는 걸로 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사연을 받으면 제작진이 사연을 저한테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걸 먼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생생한 사연 그대로를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넣어보면 좋을 소재나 해설할 이야기나 이런 거를 보내드리면 이제 그걸 보고 제작진께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대본을 만들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 그 사연을 생생한 그 사연 그 자체를 받아봤을 때부터 내용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되게 신선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그때 당시에 지금 녹화 시점으로 따지면 거의 한 4년 반 전인데 그때 당시에 보냈던 이메일을 조회해가지고 살펴봤더니 거기에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건 괴심 파괴자도 인정이다. 그건 그렇지는 않은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원래부터 좀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본인 집이 아마 아산 쪽인가 그랬는데 청양 쪽인가 상당히 좀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물리학 박사. 네, 물리학 전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야간 운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뭐 내비게이션도 오작동하고 막 이상한 것도 막 일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그 살목지에 차로 뛰어들 것 같은 상황 직전에 자기가 겨우 멈췄다라는 거예요. 물코아. 그러고 나서도 이상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 거를 뭐 전에 듣는 현상이라든가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점점 뭔가에 휘말리는 알 수 없는 느낌으로 가게 되었었는데 3일 후에 트럭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제 실려갔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긴 다음에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깨어났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되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네가 살아났구나 막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어떻게 내가 해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다가 날짜 시간을 맞춰 보니까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네가 토요일 날 트럭 사고가 나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네가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던 거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렇게 무서울 만한 내용이 아닌데. 좀 해줘야 돼요. 자우림 씨처럼. 살펴봤더니 네네네. 자기가 그 살목지에 빠질 뻔했던 그 순간
그때 당시에 승용차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미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었고 그 후에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잃은 채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좀 되게 반전 강렬한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무슨 뭐 약간 뭐 꿈 아니야, 꿈? 이상한 뭐 신비로운 네. 일도 막 생기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가 봐. 속편도 있더라고 속편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되게 사실은 꿈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꿈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네네네. 근데 구성이 강렬하잖아요. 그럼 놀라웠습니다라고 하신 건 그 구성의 참신함, 강렬함. 구성이 강렬하잖아요. 좀 새롭잖아요. 강렬하죠. 예, 그리고 뭐 무서워요. 그 세부 묘사 같은 것들도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좀 공포감을 준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좀 신선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를 더욱더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 그날 이제 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김윤아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김윤아 선생님 바로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녹화를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김윤아 선생님이 갑자기 주섬주섬 뭘 꺼내시더니 제 책을 꺼내셔가지고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제가 자우림 운반이나 김윤아 선생님 그런 앨범을 들고 와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잖아. 받았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게 혹시나 이게 녹화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귀찮게 실례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좀 참고 안 했었는데 그걸 일부러 막 제 책을 들고 와가지고 사인 저도 들고 왔어요 오늘 사인 받으려고. 너무 진짜 영광이었어가지고 제가 그 후로 모든 공식적인 자리나 방송에서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보면 좋아하는 가수 누구시죠? 무조건 자우림이라고 하고요. 무슨 신청곡을 오늘은 게스트로부터 받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자우림 노래만 2021년 12월 이후로는 항상 저는 자우림 노래만 항상 추천하고 있다는. 또 김윤아 씨한테도 그날 현장에서 뭔가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든지 그런 걸 기대했는데 지금 남양 특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오늘 남양 특집입니다. 제가 이제 그 후로 더욱더 깊은 자우림 팬이 되었다. 저도 팬입니다. 워낙에 좋아하고. 살목지라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살목지, 이 저수지 이름인데 이름부터도 뭔가 좀 이렇게 음산한 느낌이 들게 하는데 이런 괴담이 탄생할 만한 이유라든지 어떤 지형상의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일종의 물귀신 이야기죠. 이런 물귀신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은 가만 보면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저수지. 뭐 그냥 물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있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도 유독 저수지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다 그것도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바다 요즘 물귀신 이야기 중에서는 바다 이야기가 좀 없어진 편이죠. 드문 편이죠. 근데 과거에는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없어진 편이죠. 요즘 물귀신 이야기는 확실히 이제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편입니다. 왜 저수지일까요? 하필이면 왜 저수지일까요? 좀 뭐 이유가 뭘까요? 저수지는 조금 산에 둘러 있잖아. 일단 좋은 좋은 음산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런 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가주세요. 음산한 느낌 말고 산에 산에 있다라는 그 방향성 괜찮았어요. 저수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수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나라 법률 이런 데서는 법령 이런 데서는 수공 구조물 이런 용어 사용합니다. 하이드롤릭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어떤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말, 수공 구조물 이런 거 뭐 토목 이런 분야에 사용하고요. 환경 분야에서도 제 전공인 환경 분야에서도 자연 환경을 뒤바꾸는 그런 것 중에 수공 구조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댐을 쌓는다든가 뚝을 쌓는다든가 물길을 낸다든가 수로를 만든다든가 운하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면 그런 작업을 한 그 결과물을 수공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수지는 수공 구조물을 만들어야 생기는 거죠. 원래부터 물이 있는 곳을 굳이 저수지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길을 따로 빼가지고 거기에 물이 많이 갇혀지게 하거나 아니면 물이 원래는 그냥 흘러가고 빠질 만한 곳을 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좀 많이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수공 구조물이라는 인공적인 그런 형태로 인해서 생긴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은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에 비해서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물이 많이 차는 지형으로 변해버린 장소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물이 흐르는 곳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자연적인 상황이 나타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되게 좀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뭐 사람이 물에 빠진 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사람의 뼈가 떠올랐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갑자기 사람의 뼈가 어디서 물속에서 갑자기 생깁니까? 그거는 진짜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저수지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던 곳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야산에 잊혀진 무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저수지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밑에 있는 흙이 이렇게 파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관해서 사실 유골이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류의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자주 생기는 일하고 좀 자주 안 생기는 게 좀 황당한 거하고 둘 다 말씀을 드리면 자주 생기는 일로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수지 같은데 걸어 들어가다가 요 정도면 물도 그렇게 깊지 않고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가 땡기듯이 물속으로 쑥 꺼지는 게 뭐 물귀신이 잡아당기는 거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 저수지에서 왜 잘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던 곳에서 생긴 그런 물이 있는 곳은 오랜 세월 동안 물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 밑에의 지형 모양처럼 물 밑에 모양이 생겨 있기 마련입니다. 평탄화 작업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예외적으로 평탄화 작업이 안 되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의 땅민 모양이 물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거나 뭐 이렇게 산이었거나 이런 곳에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버리면 뭐 갑자기 바위가 튀어나온 곳, 사람들이 밥 만들어 놨던 곳, 뭐 사람들 계단 만들어 놨던 곳, 별의별 희한한 지형이 물 밑에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고 그냥 강물이나 일반적인 계곡물 바닥처럼 밑에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걸어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이었을 수도 있어 거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지형 때문에 갑자기 훅 꺼진다, 빨아당긴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이런 인공적으로 만든 수공 구조물 때문에 생긴 곳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좀 질러보면 어떤 것도 생길 수 있냐면 궤신 파괴 장난 아니에요. 어떤 것도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거 약간 좀 희귀한 사례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희귀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희귀한 사례인 것 같기도 한데. 야생 동물이 사는 터전 같은 것도 그것 때문에 급격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상한 희한한 풍경 같은 게 생기기도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거 제가 조금 MSG 친 이야기인데 진짜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여우가 살던 굴들이 있었다. 근데 저수지를 만드는 바람에 여우들이 갑자기 다 사는 데가 없어졌어. 그럼 여우들이 온통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막 울고 불고 막 사람한테 소치고 하는 그런 여우들 사회에 혼란이 막 발생하겠죠. 그렇죠. 우리 여우 편 하면서 살짝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우가 울음소리가 희한합니다. 파묘편.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파묘편이군요.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의 자연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야생동물이 일으키는 이상한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좀 심한 걸로 해보면 근데 의외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원래 그냥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물에는 뭐 물고기나 뭐 이런 것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수지가 생기면 어떤 게 생깁니까? 원래는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물이 차 있는 곳 이런 게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물속에 나무들이 이렇게 막 숨어 있는 이런 지형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썩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다람쥐라든가 이런 게 그 위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물 있는 중간까지도 막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밤에 달빛이 어릴 때 사람들이 보면 저 멀리 물 한복판에 다람쥐 같은 게 막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물 한가운데 물 밑에 숨어 있는 그 나뭇가지 위로 다람쥐가 물 한복판까지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야, 그럼 저게 뭐야? 야, 무슨 동물 아니야? 야, 세상에 저렇게 생긴 동물이 없어. 야, 물고기가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 뭐 오리가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 세상에 저렇게 생긴 동물은 없어. 그러면 뭔데? 그러면 귀신의 손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든가 귀신의 머리카락이 흔들흔들하는 거라든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게 바로 뭐 호수의 연못의 요정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생기기 십상이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꾸는 곳에서 좀 많이 생기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네요, 진짜. 좀 영화 흥행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영화를 보면 오히려 더 좀 재밌는 근데 이 해석을 또 뛰어넘는 또 괴이한 일이 있으면 그땐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더 막 몰입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저거는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더 막 깊이 빠져들게 계속 챌린지를 저희한테 걸어오세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와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막 영화 속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초장부터 이런 생각만 하면 사실 좀 초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어느 정도 공포를 좀 느끼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공포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 다음에 예. 그럼 이제 관심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또 있을까? 새로운 의문, 반론. 그럴 때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면 더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좀 공포물을 저는 이게 더 깊게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곽재 작가가 우리나라에 이제 괴물을 많이 알고 계시고 괴담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귀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특성이 한이 많고 사람을 이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해를 입히는 이런 악귀, 나쁜 귀신인 설정이 많은데 왜 물귀신은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이런 설정이 이제 틀에 박힌 것처럼 생겼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이고 멋진 질문입니다. 예. 이거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요? 의외로 우리나라의 물귀신에 관련된 옛 기록 같은 거를 찾아보면요. 네. 그러니까 현대에 가까운 뭐 20세기 초 이런 기록 말고 18세기, 19세기 이전 그리고 삼국시대까지 고대의 기록까지 쭉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뭔가 악독한 마음을 먹은 혹은 되게 한이 맺힌 그런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물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나만 이렇게 망할 수는 없지 너도 당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이런 거는 좀 물귀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좀 용어로도 좀 그게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물귀신 작전. 네, 그렇죠. 뭐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정치판 이런 데서 이미 어떤 망한 사람이 그렇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딴 상대도 같이 망하게 하려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경우에 물귀신 작전 이런 말까지도 사용할 정도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굳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대의 기록들이나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나 조선시대 기록들 중에도 그거보다 더 자주 많이 등장하는 거는 물에 어떤 신령스러운 게 설에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약간 좀 좋은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금도끼 그 구분도 물에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든가 거의 그런 느낌. 물에 약간 수호신이랄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그 수호신한테 잘못 보이면 벌 받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역할도 할 수 있긴 있지만 처음부터 악하고 물귀신 작전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물귀신이라기보다는 약간 귀자 빼고 약간 물의 신 같은 그런 느낌인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785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삼국시대에 삼국시대는 아니죠. 785년이니까 신라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신라의 이 임금 자리를 계승하는 구도가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이 시대 앞뒤에 얽혀있는 이게 신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경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강릉 이야기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깊게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박광일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뭐 그냥 박광일 선생님 가끔가다 이런 거 쓰고 나오셔가지고 뭐 어디 고장에 가면 무슨 전설이 내려오고 무슨 역사 일화가 있고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강릉 이야기 해주실 때 요 이야기 해주셔도 좋은데요. 무슨 제가 그거는 자세한 거는 박광일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임금 자리를 계승하는 과정이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의 신라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가 임금님이 될까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김경신도 어느 정도 임금님 자리를 탐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세력이 강했고 촌수도 더 가까웠기 때문에 김경신이 김주원에게 내가 경쟁으로는 밀리기 때문에 나는 꿈도 못 꾸겠다라고 하면서 좀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께 들으세요. 이 김경신한테 북천의 신에게 그러니까 신라의 중심지 궁궐이 있던 곳에서 북쪽에 흐르는 그런 개천물이었겠죠. 그 북천의 신에게 물의 신, 물의 신령에게 그 개천의 신령에게 제사를 좀 잘 갖춰주면서 제물도 잘 바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널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경신이 좀 귀가 얇은 사람이었나 보죠. 아니면 뭐 평소에 뭐 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서 뭐 기왕에 물에 제사 지내는 거.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건너 다니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었고 교통이나 상거래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신이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뭐 물을 건너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사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이 북천의 신에게 굉장히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신라의 임금님이 딱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임금님의 자리를 한시도 비워놓을 수 없다. 그렇죠. 바로 후계자가 이제 임금님이 되어야서 신라의 다음 임금님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김주원이 전속력을 다해서 신라의 왕궁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김준령이 최고 유력 후보자니까. 김주원. 근데 막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오. 이 북천이 너무 넓어져서 오.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주원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예. 그 김주원이 못 오고 있다고 하거든. 예. 그래서 김경신이 그러면 나라도 이러면서 궁궐에 갔더니 먼저 들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김주원이 언제 건너올지도 모르는데 물 빠지려면 3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3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때까지 아니에요? 나라를 예. 비워놓을 수 있겠느냐. 어. 네가 김경신 당신이 일단 임금님 자리에 올라라라고 해가지고 김경신이 임금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류의 약간 그 물의 어떤 귀신이라기보다는 물의 어떤 신령 수호신으로서 뭐 어떤 주변에 잘하면 뭐 도움을 주고 그렇죠. 이런 계통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더 흔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epublic of Korea요. 코리아 뭐 이런 말 쓰죠. 예. 코리아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고려요. 고려에서 나온 말이고 예. 고려는 고구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그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을 아마도 붙였고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을 세운 사람으로 이제 주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주몽 이야기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해모수. 예, 부여에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예.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강물 앞에서 맞다, 큰일 났다. 맞다. 어떡하지? 이제 나 강물 건널 수가 없으니까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데 이 이제 주몽이 네. 나는 무슨 뭐 하백의 외손자고 어쩌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저는 되게 독특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네. 활을 꺼내 가지고 활로 강물을 쳤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좀 묘하지 않습니까? 동작이? 그랬어요? 역시 예를 들어서 주몽이네.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 이런 걸 보면 예. 자기의 어떤 마스코트, 자기의 혼이 담긴 게 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활로 강물을 치니까 네. 강물에서 네. 물고기와 자라떼 이런 네. 것들이 떠오르면서 길을 만들어 줘가지고 자기는 강물을 건너갈 수 있었고 추격하는 사람들은 강물을 못 건너왔다. 이게 그랬구나. 동명왕편 그 서사시에서 그리고 주몽의 이 전선에서 네. 제일 좀 절정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강물의 신이 그러네. 코리아의 원조인, 네. 코리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몽을 도와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런 강물의 신을 섬기는 이런 어떤 믿음, 이런 주술 이런 게 고려 시대에 사실 상당히 고구려 시대에 상당히 많이 이어져 가지고 그런 주몽의 어머니가 강물의 신의 딸이라고 하는 유화였다라고 이제 전설에 맞아.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유화의 무슨 조각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을 치른다든가 이런 게 고구려 시대에 그 이후로도 꽤나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예. 유화라는 게 유자가 버들 유자고 화자가 꽃 화자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버드나무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버드나무가 또 물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세 자매였다고 돼 있어요. 유화, 헌화, 위화라고 돼 있는데 위화는 갈대라, 위는 갈대라는 뜻이고요. 네네. 헌은 원추리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화가 약간 조금 약한 느낌이죠. 왜요? 그래서 원추리 왜? 원추리가 딱히 물가에 많이 생기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위화, 헌화, 유화 이 세 자매 중에 유화를 보통 제일 맞이로 많이 보는데 약간 언니가 제일 맏언니인 유화가 버드나무의 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이름도 좀 멋있고 강물의 신으로서 코리아를 보호해주는 이런 걸로 좀 몇백 년 내려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그런 것만 살펴봐도 한국의 이런 이야기들은 좀 물의 신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좀 수호해주는 느낌이네. 물귀신 느낌 조금은 약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그 물귀신 느낌은 언제 뭐 그렇게 강해져요? 그 물귀신 느낌 이야기 사례도 조선시대 기록 같은 걸 보면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편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예. 광제 비급이라는 18세기에 나왔던 조선시대 의학 서적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은이 되게 좋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약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라고 이 광제 비급의 저자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평안도에 평양 있는 근처에 평양 근처 대동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막 온 동네가 다 막 수영장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조금 깐족대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온 동네가 수영장처럼 변하다니 나는 여기서 수영을 얼마든지 해서 이 불어난 대동강도 마음대로 건너 다닐 수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수영 자랑꾼이 한 명 있었대요. 이런 사람 제일 먼저 죽는데. 수영을 하는데 저 수영을 잘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대동강에 좀 안 좋은 지역을 딱 지날 때가 되니까 물속에서 빨간 손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빨간 손? 색깔이 빨갛다는 게 좀 재밌죠. 빨간 손이 나와가지고 그 수영하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이 수영하던 사람이 머리에 은으로 된 이런 비녀 같은 걸 하나를 꽂고 있으니까 머리채를 못 잡고 그 빨간 손이 움찔움찔하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헤어스타일 바꾸려고 하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좀 약간 이런 포니테일로 바꾸려고 했는지
그 머리에 끼워놨던 그 은 비녀처럼 생긴 거를 뺐어요. 잠시 빼놓고 어. 다시 수영을 했더니 그때 그 빨간 손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머리채를 잡고 들어갔다.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 라는 그런 기록이 의학서적에 나와 있거든요. 조선시대 의학서적에. 그런 이야기도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류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호신 성격의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제가 지금 막연히 좀 짐작을 하기로는 어디까지나 짐작입니다만 옛날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잘한 물길 같은 게 작은 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 다니려면 항상 배를 타고 지나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길을 건넌다라는 거는 기본이 일단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물에서 무슨 물귀신이 나오고 자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네. 물길 자체 건너는 거는 일단은 위험한 거기 무서워, 때문에 무서워. 혹시나 뭐가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물을 건너다가 무슨 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물길을 지나는 건 위험한 일이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거기에 무슨 귀신이 잘못 이런 이야기를 굳이 바치지 않은 거예요. 네. 오히려 물길을 잘 건너 다니면서 혹은 강물에서 뭐 낚시를 잘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유해지면 물의 수호신이 날 도와줬나 보다.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에서는 해를 입는 게 오히려 디폴트야. 역사 사건이 오히려 잦아서. 오히려 디폴트야. 그러네. 그러니까 뭐가 그런데 잘 도와줘서 잘 되면 나는 무사했다라고 특이해. 하니까 오히려 물 속에 있는 그런 신령이 좋은 걸 해주는 거예요. 말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딴 나라도 이 비슷한 경향이 좀 보이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런 물귀신 비슷한 전설로 요거는 물귀신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인어 전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로렐라이 언덕에 나오는 그 이상한 신령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분들. 노래를 잘 부르면서 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배가 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홀리는 맞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요즘 물귀신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렐라이 전설은 좀 그런 패턴으로 딱 굳어졌는데 독일에서 그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로렐라이뿐만 아니라 좀 넓게 봤을 때는 닉시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닉시. 보통 닉시라고 영어로도 닉스라고 하고 보통 영어로 닉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좀 특이한데 노래 부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여성보다는 남성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에 어떤 아름답게 생긴 남성이 노래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 이런 게 약간 닉시인데 닉시가 그런 로렐라이처럼 사람을 홀려가지고 물에 빠지게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스웨덴에서는 이걸 넥켄인가 그렇게 불러요. 스웨덴의 넥켄이 좀 그렇게 나쁜 역할 별로 안 해요. 선행을 종종 하나요? 예. 그래서 그런 물을 건너가는 게 기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악한 물귀신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배도 좋아지고 다리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이 적으니까. 이제는 물을 건너다니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그냥 평범한 일이 된 이런 상황에서 가끔 사고를 당하면 사고가 물에서 안 나야 되는데 왜 사고가 났지라고 하다가 그런 어떤 공포가 형성화되면서 물귀신 이야기들이 비교적 좀 요즘에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요즘에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유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선생님과의 남양 특집은 귀신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네요. 정말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다양한 지형이나 여러 가지 인공적인 구조물이 있던 환경에서 물이 거기를 덮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혹 발을 헛디거나 푹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능성 말고는 이렇게 쑥 이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저수지 말고도 여러 가지 영향으로 예를 들면 뭐 계곡 같은 데는 바위가 어떻게 크게 하나 잘못 놓여 있다든가 이런 것만 해도 물 밑에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람이 걸어갈 때 흔히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외사법을 사용을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외사법이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이런 거죠.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숫자가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나니까 10일 후면 10만 명이 늘어나 있겠지. 그렇게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라고 뭔가를 생각해서 예상하는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정도 그대로 계속해서 깊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까지 무슨 함정처럼 훅 빠지는 데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점점 깊어지는 그 비율보다
이때보다도 더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나타나기만 해도 네. 사람이 되게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지형은 꼭 무슨 뭐 그런 사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수지가 아니라 심지어 바닷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멀리 나가는 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바다의 해변 지역들이 꽤나 많이 있죠. 심지어 무빙워크에서 내려도 약간 발 헛디딘 느낌 나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거니와 네. 또 하나 이 물귀신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 와류 현상입니다. 와류? 볼텍스라고 하죠. 소용돌이 치는 그 물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 그러니까 소용돌이라는 게 되게 신비로운 형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바다에 무슨 뭐 마력을 발휘하는 무슨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용돌이 일으키면 배가 막 빨려 들어가고 막 해적들이 무슨 뭐 주문을 외워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면 소용돌이 현상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고 희한한 현상인 것 같지만 예. 그냥 욕조에서 물만 빼봐도 소용돌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소용돌이죠. 예. 생각해보면 그 소용돌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욕조에서 물 빠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어른이 되어서도 네. 많이 봤지만 신기해서 가끔 쳐다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되게 격렬하게 내려가다 보면 네. 순간적으로 그 물 내려가는 구멍 중간에 물이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괜히 거기 손가락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보고 어린이 돼서도 평생 살면서 그런 모양을 100번은 봤을 텐데도 신기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기해. 그 별것 아닌데도 그런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러면 진짜 희한한 물이 흐르는 모양이 나타날 때가 생깁니다. 네. 그게 물이 겉면에서 흐르는 것만 보이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물 밑에서 물과 물끼리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수면 아래에서. 네, 그런 소용돌이 현상이 물살이 좀 빠를 때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서 사람이 갑자기 물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약간 힘을 이쪽으로 주면서 가면 물 저편까지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겠지 라면서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내가 공중에서 떠가지고 드론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볼텍스 와류가 없는 것 같아도 물 속에서 그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와류라는 현상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평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처럼 이렇게 도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 위로 돌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위로 돌면서. 위험하네. 그래서 희한한 와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그런 와류에 휩쓸렸다라고 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물살의 움직임을 갑자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고 그쵸. 그 와류에 잘못 휩쓸려가지고 물을 아래로 당기는 쪽의 흐름에 휩쓸린다라고 하면 정말로 잡아당기는 그런 방향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하시죠. 네. 하나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게 물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그렇죠. 와류라는 게 예.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게 와류 물귀신 현상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면 저는 그거는 과학의 입구까지밖에 안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과학은 항상 그 문제의 원리를 파헤친 다음에 그 원리가 파악이 되면 그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역이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는다든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나요? 도움이 되는 그런 종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와류 현상을 도움이 되는 쪽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도움이 그 중에서 진짜로 이 물의 흐름 그 자체를 바로 이용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장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볼텍스 플로우 미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플로우 미터. 와류식 유량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공장 같은 데서 공장이나 아니면 뭐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데서 물이 지금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공장을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선 물이 나오고 어디선 우유가 나오고 어디선 설탕이 나오면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물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고 있는지 우유는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고 있는지 설탕물은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고 있는지 그걸 조종을 해야지 아이스크림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흐르고 있는 그 물의 양 흐르고 있는 그 시럽의 양, 우유의 양을 관마다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일정량을 계속 변동을 안 주고. 그런데 혹시나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야죠. 예를 들어서 큰 통에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일정하게 나오게 한다. 그런 류의 발상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우유가 많이 들어있을 때 나오는 속도하고 나중에 우유가 거의 바닥났을 때 나올 때 속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런 걸 계속 보면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흐르는 그 양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이거 양이 너무 빨리 나오는데 이거 잘못해서 고장나서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럴 땐 세워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런 물의 양이 유량이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와류 현상이랑 관련이 있나 우리가 본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 물레방아 같은 걸 하나 넣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레방아가 빨리 돌아가면 빨리 돌아갈수록 물도 빨리 흐르는 거다라는 그렇죠. 걸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돌아가는 장치를 대놓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물레방아가 예를 들어서 녹이 쓴다든가 오케이. 물레방아 돌아가다가 잠깐 뻑뻑해진다라든가 그러면 흘러가는 양이 완전 잘못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죠? 저기 치구기 수법 같은 걸 써서 얘기해 보세요. 택도 없나 보다. 아니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 고이게 한 다음에 그 양이 차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비슷한 발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상인데 네네네.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예. 물길에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방식도 있어요. 예. 유량을 재는 방법 중에 예. 이 와류식 유량계 볼텍스 플로우미터라는 요 방식은 예. 일부러 와류를 일으키는 장치를 내부에 하나 딱 달아놔요. 그러면 물살이 빠르게 흐르면 빠르게 흐를수록 더 격렬하게 와류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와류의 이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특이하게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를 폰 카르만 효과라고 하는데요. 폰 카르만 그래서 효과. 소용돌이가 치면서 한 번씩 이 센서를 툭툭 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 모양이. 그래가지고 물이 빠르게 흐르면 와류가 더 격렬하게 생기면서 툭툭툭툭툭 이렇게 치고 물이 천천히 흐르면 와류가 조금 일어나면서 툭툭툭툭 요 정도로 치게 만들어 놓은 빙글빙글 거예요. 돌면서. 네. 그러니까 물이 네, 기계는 거의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어. 네. 장치는 거의 장치는 움직이지 않아. 그냥 와류를 그 물귀신이 있을 만한 그 지형의 모양처럼 파이프 안에다가 딱 모양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회전목마 타는 거 보고 있을 때 어머니를 몇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그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공장을 잘 운영을 하고 공장에 무슨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미리 감지하는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게 과학이군요. 이런 게 과학의 묘미입니다. 물귀신의 정체가 이거였네. 그러니까 환상이 깨졌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더 파고들어서 어느 정도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까 이거를 따져가지고 그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뭔가까지 하는 거죠. 아니 하나만. 짧게. 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짧게 가시죠. 예.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해녀편 할 때도 살짝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해녀. 또 하나 이런 그 물귀신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지다 보면 호흡이 안 되니까 맞아요.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해녀편 할 때 우리 이어도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저산소증의 증상 중에 하나로 유포리아, 약간 뭐 이렇게 환각도 있고 유포리아라고 있고. 해가지고 이거 참 무서운 현상이죠. 저산소증이 일어나다 보면 어느 착각한다 시점에서 그랬잖아. 갑자기 약간의 행복감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저산소증 일어날 때마다 이게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게 좀 먼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고 하다가 갑자기 막 포기해버리고 막 그냥 가만히 끌려 들어가는 거야 물속으로. 그래갖고 그냥 야 나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속에서 용궁에 가는 환상을 봤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편해지면서 물 밖으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의 기능의 그런 착오 때문에 위기의 순간인데도 이상한 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보면서 홀렸다. 물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를 좀 평화롭게 즐겁게 생각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었겠죠. 그러네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예, 약간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10분 정도 있으니까 네. 안대하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물귀신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물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진 장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진짜 여러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제일 좀 유명한 거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이거 저기 영등포구 홈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귀신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영등포에 귀신바위가 있어요? 서울의 영등포에 귀신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등포의 명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귀신바위와 뭐 느티나무든가 해요. 옆에 느티나무 하나 있는 것까지 갖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 느티나무. 네. 이거 뭐죠? 요거를 지금 시점에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좀 김셀 수도 있어요. 사진을 오케이. 좀 천천히 나중에 보여주시든지 하시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전설이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좀 제일 좀 강렬한 버전으로 제일 좀
제일 좀 과장된 버전. 사실 이렇게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강렬한 버전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물가에 있는 바위거든요. 네. 한강 물가에 있는 바위예요. 어.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다리 없을 때 한강에 다 물로 건너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도로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무슨 뭐 물자를 수송할 때 이럴 때도 한강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로 많이 수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백기를 이용해서 한강에 다닐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귀신바위 근처를 지날 때가 되면 느티나무 옆에서 어느 아리따운 처자가 손짓을 잡고 하는 손짓. 조금 마일드한 버전에서는 그 근처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경치의 넋을 잃고 있다가 배가 엉뚱한 쪽으로 갔다라고 돼 있고 좀 강렬한 버전에서는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 그래갖고 손을 흔드는 저게 뭔가 누군가라고 저는 하면서 가볼 것 같아요. 저는. 하면서 슬슬 가다 보면 갑자기 넋을 잃고 가다가 바위에 빡 부딪혀가지고 바위에. 배가 박살날 상황이 되는데 뭐야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티나무에 가지가 그냥 이렇게 손처럼 내려와 있는 모양이었을 뿐인 그 귀신에 홀린 건가라고 해서 그 귀신바위에서 수많은 배들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곤 했다라는 게 이 귀신바위. 남양 느낌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귀신바위의 전설이거든요. 예. 지금도 그 귀신바위와 느티나무가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네, 나와요. 있는데 오싹한데요. 이런 일이 이제 왜 발생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바위가 한 군데 이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물길이 특이해져가지고 근처에서 와류가 발생했을 거다. 특히나 우리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했죠. 한강 같은 경우에는 감조 하천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민물 때는 한강 안쪽까지 거슬러 올라온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길이 한쪽으로만 일정하게 가지가 않고 하루에 2차례씩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물이기 때문에 때를 맞춰야 이런 돼요. 와류가 잘못하면 일어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물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절묘한 그 이유로 어떤 게 있냐면 하천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로 하천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상계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되게 많을 때에 강물이 흘러가는 양하고 비가 별로 안 오고 강물이 좀 메말랐을 때에 물이 흘러가는 양하고 1년 사이에 제일 적을 때하고 제일 많을 때의 그 비율 그거를 하상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격차가 큰 거죠. 되게 비가 안 올 때는 강물이 되게 좁아져고 되게 물이 없었다가 되게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강물이 엄청 불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세계 웬만한 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템즈강 같은 경우에는 이 하상계수가 한 10도 안 돼요. 근데 10도 안 된다고 해도 좀 커 보이죠. 물이 별로 없을 때는 한 뭐 1 정도가 간다면 물이 많을 때는 그거 10배 물이 지나간다라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닌데 저기 파리의 센강 같은 경우에는 한 10좀 넘어갑니다. 20채 안 될 거고 그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강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수치가? 수치가 큰가 본데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냐? 이게 뭐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더군다나 요즘은 한강에 무슨 뚝 이런 걸 많이 세워놔가지고 옛날하고는 또 좀 다른데 국가물관리위원회 염영철 간사님이라는 분이 기고하신 기고문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38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300배 차이가 난다고요? 380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강은 비가 안 올 때는 엄청 줄어들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강이거든요. 웬만한 딴 강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강물이 별로 없을 때하고 강물이 불어났을 때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막 걸어도 다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여기는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됐었어라고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도 어느 날 여름철에 강물이 많이 불어났다. 혹은 겨울철에 강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1년 12달 중에 11달 동안 가는 좀 딴 물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물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 귀신바위의 희생양이 되기가 좋은 조건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섬진강은 그 지수가 700이 넘는데요. 그렇습니다. 섬진강도 심한 편이고요. 참고로 지금은 귀신바위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이런 순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귀신바위에 사고 당하는 사람 제로입니다. 지금은 당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한강에서 요즘도 가끔 뭐 유람선도 다니고 수영하는 사람들도 가끔 행사할 때 있는데 요즘은 왜 귀신바위에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왜 없느냐? 왜 없죠? 왜냐면 여기가 한강 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림픽대로 만들 때 거기를 다 매립을 해가지고 육지로 다 바꿔버렸어요. 연탄재로 다 매립했죠. 그래서 지금은 귀신바위 이런 거 사람들이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올림픽대로 타고 다닐 때 옆에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이 경치가 좋네.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뭐 물귀신 조선시대에 얼마나 악명 높은 물귀신이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옛 시대에 악명 높은 물귀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대에 접어들어서 이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서울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싫어하는 그 짜증 앞에서는 아무리 물귀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육지로 다 만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물귀신들도 살기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정도 한 짧은 걸로 하나. 짧은 걸로 하나요. 5분 진짜 5분 안에. 5분 정도. 5분짜리로. 네, 5분. 전에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예. 비슷했던 건데 예. 다시 한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끔가다 이런 류의 이제 귀신 이야기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시간에 귀신이 나타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귀신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귀신 같은 경우에는 뭐 네. 1시 30분 경이 되면 그때가 어떤 귀신의 기운이 제일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살리단 길도 다 그 시간에 가고 그래서 있어요. 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뿐만 아니라 문명 시대가 된 이후에 네. 낮과 밤을 따질 때 시계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워낙에 많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시계에 표시되는 시간이라는 게 어떤 밤과 낮의 상징처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사실은 우리가 달력하면서 날짜에 대해서도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시차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북에 계신 김정은 그분이 네. 우리가 남한하고 꼭 시간을 같이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랬었어. 30분 뭐 시간을 땡기고 뭐 북한 이랬더니 시간. 30분 네. 시간을 밀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굳이 30분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도로 다시 맞추고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러면 북한에도 살목지 같은 데가 있겠죠. 예. 거기에서 나타나는 귀신은 김정은 그분이 오늘 30분 땡겼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는 30분 좀 일찍 나오고 내일은 30분 좀 늦게 나오고 이래야 됩니까? 걔네도 근데 북한에서 살려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예. 더 이상한 거 말씀드릴까요? 예. 북한에 하필이면 또 이게 또 강이야. 물귀신 이야기하기 좋게. 예. 북한의 두만강에 가면 두만강에 예. 가면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는 뭐 우정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기차 지나가는 다리가 두만강을 지나가는 다리가 있어요. 예. 여기서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올 수 있는 지금도 뭐 다리 하나 짓고 있다던데. 요즘 뭐 예. 짓는다 어쩐다 또 있죠. 다리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다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 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 땅, 북한 땅, 그다음에 러시아 땅이 세 군데에서 만나는 곳이 있어요. 예. 참고로 중국에 있는 모든 국경 중에서 이렇게 세 군데가 만나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만나는 거기에 딱 있어요. 예. 근데 그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두만강에 있어요. 두만강에.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물귀신이 이렇게 1시 30분에 맞춰서 딱 나왔다가 잠깐만 여기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는 시간이 또 북한보다 1시간 빨라. 중국은 1시간 또 느려. 그리고 북한은 우리하고 시간이 똑같아. 그래서 그 조그마한 세 개의 국경이 만나는 곳에서 시간이 1시간씩 서로 와가는 세 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거든요. 물귀신 나타나려고 하다가 잠깐 여기 러시아 땅인가? 한 발 옆으로 가야지 중국 땅인데 중국 땅은 2시간 더 기다려야 되나? 딱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물귀신들이 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럴 리는 없다라는 물귀신이 한이 많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그렘린 2 영화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 문학적으로 그러네. 우리가 어떤 풍습으로 생각을 할 때는 깊은 밤에 물귀신이 나타난다 뭐 이런 좀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진짜 정확한 그 시간하고 결부시키는 그런 과학적인 눈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귀신은 인간이 물을 두려워한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영화 살목지 이야기 그리고 물귀신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좀 으스스한 나만의 경험담이나 또 궁금한 귀신 이야기 또 이 괴신 파기자의 이 논리를 허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주장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제2의 살목지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곽식 작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